네, 지사님께서 도착하였습니다. 네, 우리 기획관님 다 이리 오십시오. 네. 같이 이렇게 오시죠, 부지사님. 네, 같이. 네. 또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도움하시면 돼. 기획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십시오. 기획관까지 같이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 담당관 조청범입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경기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민께 보고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 예산 설명을 드리는 자리인데 첫 경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직접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 제1부지사님 또 정책기획관 우리 기획실장께서 같이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에 새로운 경기라는 닻을 올린 지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서 차근차근 체질을 개선하며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고 생각됩니다. 공정과 더불어 복지와 평화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조 3,604억 원입니다. 이는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서 증가분이 역대 최고 규모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일반 회계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경기도 역사상 내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이 귀중한 예산을 다음에 5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총 3,27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조세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1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확대에 27억 원을 편성해서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려가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접경지역으로서 평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속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평화협력국 사무를 확대하면서 남북의 교류협력 활성화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개발, DMZ 생태 평화의 공간 조성 등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1,390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실현하고자 9조 4,552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기회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 8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년 배당 부분은 뺀 거죠. 네, 뺀 금액입니다.
요 830억 내역 중에서 보면 청년 국민연금에 147억 원,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에 160억,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복지 확대에 44억 원, 그리고 일하는 청년 통장 및 취업 프로그램에 45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치과 주치 사업에 56억,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에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보육정책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영유아 보육료 1조 2,708억 원, 아동수당 6,045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에는 총 1,5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도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저소득 항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등에도 각각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기본소득의 토대를 마련할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를 위해서 1조 88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본격적 도입을 위해서 82억 원을 투입하고 움츠러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골목 상권 등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원에 5,107억 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에 3,613억 원, 기업 기술 지원 및 미래산업 육성 등 혁신경제 분야에 845억 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육성에 640억 원,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242억 원 등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에서부터 농어민, 서비스, 콘텐츠 산업부터 첨단 미래산업, 청년 일자리부터 노인 일자리까지 또 산업과 경제 곳곳을 두루 살피고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경기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정된 주거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 1조 4,7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으로 생태하천 복원에 143억 원, 수도관 개량 사업에 76억 원을 투입해서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는 1,303억 원을 편성해서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 및 노후주택 관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주거복지기금 확대 등 서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를 위해서 총 8,525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민들의 원활한 교통 서비스 이용을 돕고 각종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위해서 총 7,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분야에 총 2,497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보장, 범죄 예방 CCTV 확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겁니다. 또한 평생교육 강화, 문화예술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도서관 및 독서활동 지원 등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도 선보이게 될 겁니다. 반려동물 및 가축 위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행정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예산 수립 과정에는 특별히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작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의 제안 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 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 청소년 힐링 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을 새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시군과도 수평적인 관계로 열린 소통을 거듭한 결과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신 우리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예산은 민선 7기의 첫 본예산 편성이니만큼 새로운 도정 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공정한 경기, 새로운 경기 만들어 놓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억울한 일이 없고 또 원칙을 어기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공정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서 쓰이도록 누구보다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브리핑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하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먼저. 그럼 쉬운 걸로 해주세요. 네,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산이라는 게 국민과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마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제 청년 세대 복지 확대해서 830억.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저성장의 늪에 빠진 기회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 복지를 위해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더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늪에 빠진 기회와 희망을, 그럼 그렇다면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 예산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청년에 관계된 새로운 사업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획기적인 중앙정부조차도 못하는 새로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국가가 못할 일도 없고 또 국가조차도 못할 일을 경기도가 새롭게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복지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지 않는 또 거의 적은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 3대 무상복지 중에 청년배당이 아마 경기도 부담분이 한 1200억 정도 되겠죠. 1200억 정도 될 테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복지 사업이 이 정도 규모다 이 말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또 기업과 연결하고 하는 문제들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건 또 별도로 저희가 세부 사업들은 따로 진행할 텐데요. 청년에 대한 복지 사업이 이렇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저한테 화난다고 부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사님이 서서 브리핑을 했는데 앉아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풍성한 마음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디지털 뉴스의 유태균 기자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출산이나 육아 뭐 이런 문제 또 청년 이 문제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노인 복지 문제에 있어서 네. 출산과 육아, 사회 공헌도가 네. 노인이 사실은 높습니다. 네. 젊은 시절에 다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 수당도 주고 다 준다고 그러는데 노인한테 당신이 기여했던 그것만큼 자녀 한 사람 길러낸 데당 얼마씩 수당을 좀 책정해가지고 좀 역발상입니다만 네, 네. 그래서 노인들한테 좀 지급을 하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늙을 때 애 많이 낳은 거 내가 보상 좀 받자. 네. 그래서 혹시 출산이라든가 육아에 좀 더 정신적으로 그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사님 그 노인들한테 네. 애 많이 낳아서 많이 길렀으니까 숫자대로 네. 더 복지에 보태주겠다는 그런 의향은 없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1,200억이요? 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발표문 안에 없으니까 혹시 노인 정책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현재 복지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노인 복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기초 연금에 해당이 될 테고요. 기초 연금이 제일 많죠. 2조 1,000억 이런 정도 되고 그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이 1,200억? 네, 1,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인 관련된 복지 예산은 앞으로 방향을 그냥 그 현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 차원의 독자적인 일자리 사업들로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한 달에 청년이나 중장년들이 또 소위 가장들이 취업해서 벌어야 되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이미 은퇴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소에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좀 많이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한은 1인에게 많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때 시도지사 함께 만날 때도 제가 대통령님께도 건의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노인 1인당 지출되는 일자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20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못해서 그 막 대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그 사람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경기도는 독자적으로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좀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 정책 안 하고 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또 그런 거죠. 네. 네, 다음은 한겨레. 한겨레 신문의 홍영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 배당과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흔히 이제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시행했던 청년 배당과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경기도 청년 배당 사업가에 좀 차이가 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기도 전역에 그 17만 명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배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바뀌고 범위도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첫 시행하는 그런 모델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좀 여기에는 간단하게 청년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좀 구체적인 보관이 좀 있으시다면은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이재명표 예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도정을 맡거나 아니면 뭐 시정을 맡거나 할 때 정책이든 시설이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가는 것 저 별로 공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도나 또 자치 정부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인데 그 선출된
정치인들 잠시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꾸 자기 이름 새기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디 큰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자기 이름 자꾸 써놓잖아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훼손되는 거죠. 저는 정책에 제 이름을 별로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경기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 쉽게. 제명교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경기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제명 무슨 정책 이렇게 하지 말고 경기 무슨 정책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그러나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별도로 있죠, 당연히.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첩 효과를 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거죠. 골목경제 살리기. 그래서 뭐 대표 정책은 역시 무상복지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집중하고 싶은 정책은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안전, 질서, 공정의 가치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얼핏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확대 간부 회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더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역시 그 구성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여한 만큼 몫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규칙을 어겨서 얻는 이익이 규칙을 어김으로써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도 결코 커서는 안 된다. 새치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의 수없이 많은 약속들, 규칙들, 법률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열심히 유기농 농사를 지어가 팔고 있는데 누가 가짜로 유기농 아닌 걸 유기농이라고 갖다 속이로 팔면 그 사람은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만 그 유기농 농사 열심히 한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걸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이 잘못된 구조를 고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규칙을 지킬 거고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갖게 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 살아있는 경기도. 기본과 원칙과 질서, 양식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도의 역량을 사실은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도 가능하면 이런 감시 또는 공정한 질서 유지, 권유 이런 데 많이 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해도 생색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력하고 싶은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을 거기다 지금 사실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죠. 성남시에서 원래 많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정부에서 마구 막아주는 바람에 유명한 정책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3대 무상복지 중에서 교복은 뭐 웬만한 시군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뭐 산후조리 지원은 사실은 1인당 영세에 대한 기본소득 비슷한 건데 50만 원은 너무 적죠. 장기적으로 좀 증액할 계획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 배당은 그나마 한계 연령이 돼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 연령에 관한하는 약간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는데 약간의 논란도 있지만 이 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좀 부정적 요소도 있고 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도 좀 많이 높아졌고 우리 경기도가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기본소득을 국토보유세와 결합해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본소득이란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청년 배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논의를 거쳐서 뭐 청년 기본소득 뭐 이렇게 해서 좀 연령대를 좀 늘려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특징적인 것이라면 역시 청년 배당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청년 특정 연령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4차 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운명 기본소득 도입을 좀 미리 우리가 접해보고 또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청년 기본소득 또 청년 배당은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발표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게 역시 새로운 경기에 아주 모범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신용자 그 예산은 30억 편성했나요? 네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출은 대출이고 복지는 복지 아니냐. 그 중간적 형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대출과 복지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중간쯤으로. 세상엔 중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대부업자, 그 불법 대부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 3,000%. 혹시 여러분 달러 빚 내보셨어요? 달러 빚이라고. 그 하루에 1%인가? 뭐 이렇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잔인한 사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빌릴 데가 없다. 우리 굶어 죽으란 얘기냐. 이런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법 대부업자의 200%, 막 500%, 3000% 이런 소액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극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대출 업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신용등급 8등급 이하는 거의 37%는 떼먹힐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37%죠. 떼먹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숫자를 가지고 혹시 쓰려면 좀 결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비난이 쏟아지겠죠. 경기도가 대출 사업을 했는데 무려 37% 떼먹히더라. 30억 편성했는데 기간 내에 갚은 거는 20억밖에 안 되더라. 10억 날렸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걸 감수하려고 합니다. 극저신용자들한테 100만 원 이내 돈을 연 2% 정도에 빌려주고 뭐 한 3년 후나 저희가 조정 중입니다만 뭐 길게는 5년 후 50만 원 빌리면 5년 후에 60만 원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대출 복지로 좀 봐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시작하는데 아마도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대출을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러나 복지 지원을 받지는 못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한계 계층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으로 손실을 감수한 복지형 극저신용자 대출사업, 경기 소액 대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명 대출 하자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지고 제명 대출 하려고 그랬다.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영역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일단 3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저희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게 다 소진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 생각으로는 최대한 300억 정도까지 늘려볼 생각입니다. 수요가 있다면. 떼어 먹히면 어떡하느냐. 저희가 청년배당으로 1200억도 주는데 이게 이 30만원, 50만원이 없어가지고 가족 동반 자살하는 이 사람들을 저희가 구제하려면 이런 제도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비난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비난을 받아도 저는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네. 경기인의 오해석 기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이 도의회를 잘 통과하느냐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 협치가 되었고 또 예산 수립 과정에서 또 혹시 이견 같은 게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의회와 각 도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하시라고 했어요. 제안을 해서 각 부서에서 다 받았고요. 받았는데 그 중에는 물론 저희와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민주당에서 제안해 주신 거, 의회 정책 제안해 준 거, 또 추경 때 정책 제안을 받아서 미리 집행한 거 이거 합치면은 1조 7,225억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 이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저희가 하는 거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의원이 제안하신 거 중에도 보면 다 공익적 가치에 거의 다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받아들이고 제안하신 거.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설명도 좀 하고 안 한 게 있지만 그런 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의원들께서 미반영된 게 5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느낀 것이 아마 전에는 상임위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증액 요구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게 아마 평소에 대화가 안 되니까 심의하는 기회에 그냥 막 올린 거죠. 뭐 의회 뭐 반대하면 그냥 가결하고 이렇게 제가 취임한 후에도 보니까 그렇게 가결되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막자. 뭐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에서 왜 싸우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다 의견을 받자. 어차피 그때 얘기할 거 지금 미리 해놓으면 상임위도 빨리 끝나고 밤새고 이런 데 안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저는 그 중에 보면 의회 정책 제안이 33건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기획했던 거와 겹치기도 해서 그게 한 1조 336억 원이라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온 게 9건 있어서 1199억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정책 제안 받아서 반영한 게 18건인데 5,690억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경 때 제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반영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기반시설 관련된 동북부 사업들은 거의 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 또 시장 군수께서 요구하시는 거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좀 경기 동북부의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동북부 지원 예산이 올해 도로 분야만 1,226억이 더 추경 때만 1,266억이고요. 이번 본 예산에는 4,5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년에 비교하면 519억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보면 동북부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나 시장 군수님들의 요청이 반영된 겁니다. 이번에 아마 상임위 때 여러분 기자님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처럼 막 마구 증액하고 증액 요구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미리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는 또 방침이 도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표시를 해주자. 네. 시민이 제안한 걸 도에서 받아가면 도가 간 것이고 도의원이 제안해서 집행부가 가면 그것도 도가 간 것이고 어디 국회의원이 제안해서 하면 국회의원 제안한 것이 선거하고 우리는 받아서 했으니까 우리가 또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구분하지 말고 제안한 건 제안한 대로 인정해 주자. 그 말씀을 제가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각별히 드려놓게 됐습니다. 네. 저희 소망사항인지 또 모르지요. 뭐 통과될 거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희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면 뭐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하십시오. 네. 요즘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 경제 얘기가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일부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 하강 국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 질서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확대 27억 확대는 이제 공정 부분도 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파이가 있는 파이에서 빼앗아 줘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과연 있는지, 그래서 네. 제가 살펴보니까 세 번째 그 기업 혁신 이런 쪽에서 기업 기술 지원, 미래산업 지원, 혁신경제 이거 안 나눠드렸네? 네. 네. 두 가지 분야에서 1,485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네. 우리 예산 24주에 비하면 1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좀 예산 편성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건 특정 부분을 저희가 얘기한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저희 자료 나눠드린데 소상공인 기업 지원에 1,082억, 혁신경제 800억, 농어촌 뭐 이쪽 부분에 8,900억. 실제로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그거만 쏙 집어낸 게 그렇다는 거죠. 안 써져 있다고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경기도 예산 항목을 다 설명하려면 한 2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료로 저희가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금액만 해도 이게 거의 뭐 한 2조가 넘죠? 몇 조 원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빼앗기 아니냐, 공정경제에 관해서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뭐 위반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그 단속하면 경기 나빠지지 않냐. 저는 어디 그 기업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불구속 수사하고 막 사면하고 막 봐줘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좀 기가 막힙니다. 경제의 가장 큰 체질은요 공정함이에요. 저는 우리 경제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만든 경영 성과를 내가 갖게 해달라 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특혜해달라. 내가 질서를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업인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켜야 될 규칙 안 지키고 특혜를 받고 질서를 파괴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봅니다. 일할 의욕을 잃지요. 이거는 이게 바로 경제를 진짜 망치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하강이 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건강해져야죠. 기초 체력이 건강이 되는데 그 핵심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냥 하다 말았습니다만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저희가 단속하는데 요새 특사경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이게 특사경이 단속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단속하기 전에 단속하다가 미리 다 알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되는 관련되는 사업체들을 되게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다 알려줍니다. 앞으로 불시에 단속합니다. 단속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처벌합니다.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최근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관계된 건데 여러분 미세먼지 싫죠? 발암 물질을 마시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SRF라고 그 고형연료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 고형연료를 만드는데 이게 발암물질이나 뭐 폐기물이나 이런 걸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나무라든지 태우면 깔끔한 연료로 고형 폐기물, 고형 연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가서 보니까 막 폐타이어 막 절대 태우면 안 되는 거 이런 걸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고 놔둬야 됩니까? 그 불법적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발암물질로 막 만들어낸 고형연료 단속하지 말아야 됩니까? 단속해야죠. 그래야 이 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고형연료 만들어 파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죠. 남들은 싸구려 연료 막 사다가 화력은 좋지요. 막 폐타이어 튀면 화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남들보다 더 적은 비용 투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대신에 우리 모든 발암물질을 마시고 경쟁하는 대다수 선량한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거나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과연 정부의 역할이 그런 불법행위 하는 걸 봐주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게 저는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야 신나잖아요. 그래야 열심히 할 이유가 생기죠, 유인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식품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럼 성실하게 규정 지키고 깨끗한 식품 만드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왜 이걸 방치해야 돼요? 그걸 단속해야 선량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함인데 그 공정함이라고 하는 건 별거겠어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지역이든 사람이든. 내가 상식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하면 손해는 안 본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일부도 그러실 걸로 생각되는데 내가 규칙을 지키면 누군가가 이 규칙을 어겨가지고 이익을 볼 것 같아서 불안하잖아요. form이 뭡니까? 규칙을 어기고도 절대 안 잡히는 강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 사회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초등학생들의 꿈인 나라. 그거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의 가치, 경제를 살리는 것은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규칙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잘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봐요. 돈을 버는 거는 부동산 사가지고 돈 목해가지고 어디 정보 얻어가지고 막 돈 잘 빌려가지고 막 어디 목 좋은데 부동산 사서 건물 임대를 많이 받으면 그게 잘 사는 거냐? 아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만들고 그거 다 내가 가질 수 있다. 신나서 막 일하고 그래서 바닥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튼튼하고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진짜 경제가 산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진 이유가 뭐 다른 겁니까? 불공정과 격차, 불평등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진짜 실력 있는 청년들은, 창업 청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창업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열심히 하면 누가 뺏어가요. 훔쳐가고. 제재가 안 됩니다. 그 제재해가지고 도로 자기 찾으려 그러면 한 5년 걸리고 그때 가면요, 소송 비용이 그 찾은 비용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정신병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합니다. 뺏기면 포기하죠. 근데 그런 데서 누가 창업하고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정부의 역할의 가장 핵심은 역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다고 믿게 하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 그래야 활력이 생긴다. 자원도 공정하게 배분해야 그 자원이 제대로 쓰여진다. 그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강 기자님 생각 같은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네, 그래도 언젠가 뭐 따로 얘기할 기회도 잘 없는데, 계속 하죠. 경인일보, 거기 앞에. 네, 경인일보 신재영 기자입니다. 네. 그 교통 예산에 보면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452억이 반영돼 있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이었던 노선 입찰제랑 좀 다른 형식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 452억의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하나는 준공영제 관련 예산. 네. 그리고 그 이제 복지 사업이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세수 추계가 궁금한데 지사님 보시기에 이제 중기적으로 이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알고 싶습니다. 세수 추계는 우리 부지사님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준공영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떤 정책이란 걸 시작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준공영제를 우리 남지사께서 저는 좀 신중하게 밀어놨다가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현실적으로 시작은 됐고 제가 취임했다고 해서 바로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는 이게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정책의 일관성,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새로운 노선 입찰제를 준비하지만 내년에 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하고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기존 현재 정책을 또 일부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존 정책의 유지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추계는 잠깐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수 추계는 지방세 구조를 봐야 되는데 경기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등록면허세가 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예측한 거는 금년도부터 괜찮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부터 확장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9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경기를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
우리 지방자치 분권하면서 발표를 했지만은 지방 소비세가 내년에 4% 오게 되고 후년도에 6%가 더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는데 사실 온다 하더라도 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44%고 교육청에 가는 것이 한 33%가 됩니다. 시군의 33%고 교육청이 한 21% 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상생발전기금이 내년도 끝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충당해야 될 것인지 이거 중앙정부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시점하고 내년도 초까지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큰 문제 없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세수가 어떻게 영향을 맞을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세 정책,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 내년도는 금년도보다는 그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요약하면 내년은 그래도 좀 사상 최대로 증액될 정도로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 좀 신중하게 운영이 되겠다 말씀입니다. 네, 다른 분 하시죠. 예, 다음은 MBN의 이재욱 기자님. 네, 예, MBN의 이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들이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선 시군에서 많이 이용을 하면서 많은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이제 내년도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도 많이 그런 정책들이 뭐 도민들, 국민들이 알려줘서 많이 좀 알고 좋아하고 또 이제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또 이제 개선되는 뭐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것은 이런 정책들이 이제 많이 빛을 봐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 많은 좀 논란들이 뭐 있다 보니까 정책이 이제 뒤로 빠지고 살짝 벗어나고 있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다 보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이제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좀 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또 그것만 또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 고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우려가 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정책들이 뒤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경찰을 고발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선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벗어난 얘기라서 안 하고 싶긴 한데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정이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 도정을 파악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좀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자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사실 못해서. 마이크 맞추시. 기자회견문에 보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많군요. 이게 내일 뭐 정치적 상황과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공정하지 못한 경기도 회계가 있었던 건지 솔직한 심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기술적으로 살짝 넘어. 감사합니다. 현재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건 전혀 아닙니다. 그 관계 없고요. 저는 제 필생의 꿈, 가치 이런 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불공정한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 불공정함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아픔, 개인의 아픔,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불공정함이 가진 비효율, 낭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공정함이 가지는 효율성,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주는 그 희망, 그건 정말로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은 1차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이 공정한 경쟁의 질서,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공정함의 가치는 우리가 특정인이 자원을 독점하거나 과점할 때 과연 그 자원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겠냐. 우리 모두가 가진 땅이 100평이고 구성원이 100명인데 한 명이 99평 가지고 99명이 한 평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 땅이 효율성을 발휘할 리가 없죠. 그럼 소작 주면은 잘하냐? 자기 농사 짓는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소작하면. 또는 임노동을 하면, 임금 주면서 농사 지으면, 그 열심히 하겠어요? 결국 그 토지가 가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저는 불공정의 사회적, 예를 들면, 우리 기획과 말씀에 하면 대통령께서 2019년 제안 예산을 설명하면서 공정단을 18번 쓰셨다고 하네요. 사실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뭐 제가 또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일 사실은 같아요. 핵심은 공정사회. 공정사회를 만든다. 적폐청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적폐청산이 목적이 아니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적폐청산해 나가는 거죠. 적폐청산이 목표가 아니죠. 보복이 목표가 아니라 봄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건물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걷어내야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공정함이 정부의 제1 역할인 안전, 생명을 지켜주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건 다음 일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공정이란 말을 평소에 아주 많이 쓰는 거지. 최근에 내가 뭐 불공정한 일을 당했으니까 공정 자꾸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신 분 있어서 안 하신 분부터 먼저. 네. 다음은 에너지 경제. 유기현. 네, 먼저 하시고 제가 저는 많아요.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에너지 경제 신문의 유현상 거의 끝나갑니다. 예. 네. 그 기대겸 안에 있는 거 말고 책자에 보면 책자의 17페이지 보면 두 번째 항목에 그 학교 급식에 관련돼서 1,030억이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억 이상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억 이상 투자해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고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주면 그 경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 그 도에서 쓴 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려고 하면 그 교육청에서 안 준답니다 자료를.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전에 남지사 계셨을 때 그 소통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자료를 안 준답니다. 그러면은 1,000억, 2,000억 주고 나서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려고 하면 감시에 관련된 자료를 안 주면은 이거는 큰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부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를 경기도 교육청하고 혹시 상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싸움 붙이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아직 저는 뭐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이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지적이 있으면 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는데 뭐 지금 상태는 특별히 문제를 아직 못 느끼고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도 공정하게 또 청렴하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문제되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되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추후에 만약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뭐 직접 조사할지 아니면 뭐 도교육청에 부탁해서 할지 그것도 봐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진짜 거의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마이뉴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칠까 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최민국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니까 부담입니다. 아니 뭐 예산하고 직접 관계 있는 점은 아닌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관련돼서 계획이라고 말씀 나누신 게 이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뭐 여당이나 위에서만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잠깐 이게 좀 이게 반짝하고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사실 이게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혹시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예산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내년에 뭘 좀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들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경기 불황도 오고 앞으로 일자리도 점점 적어질 것 같고 성장률도 점점 떨어지고
모두들 걱정하시는데 왜 이 경제 상황이 나빠질까? 저는 핵심은 역시 불공정과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간 국민 총생산이 1,600~1,700조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400조를 넘거나 오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5%, 4분의 1 정도가 부동산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정당한 투입 대가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임료라면 그건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복정을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받는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될 것 이상의 대가. 그걸 소위 우리는 뭐 경제학적으로 렌트, 지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은 거죠.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오로지 건물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부동산이 이 경제활동의 기본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족쇄로 점점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좀 제한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학대간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시세의 1.8% 정도의 연간 자동차 보유세를 냅니다. 자동차세라는 이름의 자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실제로 내는 세금이 0.27%라는 거예요. 대충 통계적으로. 근데 부동산과 자동차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소모품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영영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 근데 부동산은 또 수익이 있어요. 자동차는 수익이 없습니다. 어떤 걸 세금을 더 매겨야 됩니까? 원래는?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부동산을 더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자동차세의 5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원인이야 뭐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하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사실은. 그 영향이 있을 텐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유에 있다는 세금이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저기 아무짝에 쓸데없는 저 깊은 산골의 산까지도 거래를 해서 땅을 사놓습니다.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산을 사놓으면 그 어느 날 산이 사라집니다. 세금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 사요.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나중에 누군가가 진짜 필요해서 그걸 쓸 때 하다못해 산에 나무를 짓는 조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산값이 너무 비싸서 조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쌉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산이. 그런데 이 국토 보유세, 재산 보유세가 있는 나라는 가격이 낮으니까 쓸 수가 있어요. 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재산 보유, 국토는 모두의 것이니까 재산 보유에 따른 최소한의 보유세를 내게 해야 된다. 그냥 OECD 평균 수준만 해도 1% 정도니까 지금의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3점 몇 배 정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3배까지는 올리지 말고 딱 더블로만 올리자. 0.5% 정도까지만 올리자. 라고 하면 한 15조 정도가 나옵니다. 15, 6조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평균 OECD의 한 절반 정도까지만 해도 15조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세금을 걷으면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거 아니냐. 세금 냈더니 딴 데 쓰더라.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금은 다 걷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저항을 안 하겠죠. 우리 국민의 절반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반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절반 중에 90%는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아파트, 땅, 부지, 지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8평, 10평, 뭐 이런 거 있어요. 14주택에 한 뭐 15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나누면 95% 가까이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50% 정도는 아예 안 내고 받는 거고
나머지 50%에 한 거의 90%는 낸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그럼 95% 가까이는 찬성을 할 테고 나머지는 반대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조세 저항이 없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쫙 똑같이 나누는 거 기본소득이니까요. 똑같이 나눠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국토부에서를 도입해서 격차도 줄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투기수단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막고 이 복합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소득형 국토부에서를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전국에 시장을 하려면 저항도 심하고 안 해봤던 일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부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난 지방세 기본법에다가 각 시도가 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 매를 맞아도 경기도 이재명이 먼저 맞고 뭐 성과가 나와서 좋으면 전국에 확대하고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한 말씀하고 할 때는 확 한번 또 되더니 지금 또 조용하잖아요. 그러나 물 밑에서 또 열심히 토론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이건 기본소득위원회라는 조직도 만들고 앞으로는 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제안했는데 현재 충남과 전북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15군데 16군데가 같이 논의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점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소득위원회 만들고 그에 한 조례 만들고 기본소득위원 선정하고 지방정부협의회 만들어서 또 전국 단위로 논의해 나가고 이론적 논거 준비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시민조직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권한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 기본소득, 뭐 청년 배당이라든지 산후조리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정도로 하지만 조금만 더 역량을 투여해서 이런 제도의 단초라도 만들어내면 저는 아주 큰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미 있는 예산 잘 만들어서 뭐 예산을 아끼고 또 그걸 또 효율적인 영역에 집행하고 하는 거야 막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도에는 없지만 꼭 해야 될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할 수는 없을 테고 불평등과 격차가 계속 커지는데 그 커지는 속도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국토보유세로 도입되면 큰 성과가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오마이뉴스도 뭐 거의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요. 각별히 감사드리고 네. 이 기본소득 아주 저는 경기도민 1인당 10,000원 정도 1년에 10,000원 여러분들은 10,000원에게 이럴 수도 있는데요. 주민세를 3,000원에서 10,000원 올린다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서민들은 몇천 원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10,000원 드리니까 에게 이러지만 몇천 원조차도 그것도 가구당 몇천 원인데 얼마나 그렇게 관심과 반응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시작해서 이거 좋네. 그러면 20,000원. 이거 괜찮은데? 해봅시다. 이러면 50,000원. 그러다가 올려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뭐 1인당 한 30만 원 정도씩 뭐 한 50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새로운 제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봇세 이런 걸 도입하고 로봇세 얘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인두세와 다르게 인두세 비슷한 거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들한테 세금을 매기자. 한 대당 얼마 이렇게 용량 얼마당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그것도 재원으로 기본소득 도입하고 이러면 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이거 안 물어보면 집에 못 가겠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다른 분들이 관심 있는 사안인가요? 네, 한 가지 하십시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 내에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기관님한테 다음번 우리 예산 때는 네. 돈안 들어가는 복지하는 법. 그거 좀 제안해 주세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상 안 되고.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돈안 들어가는 복지에 대해서 훈징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제안을 한번 주십시오. 우리 저희 정책기획관 나중에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이거 부의사님 거.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계획관께서 한번 지금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본데 술도 한잔 사드리고 그러세요.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면. 예.